지렛대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통해서 영향력, 역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레버리지를 개발하고자 글로벌 기업은 독특한 기회를 갖기 마련인데요. 글로벌 마케팅의 배경에서 보면 레버리지란 하나의 기업이 두 나라 이상의 지역에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위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레버리지를 보유함으로써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기회를 추구할 때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레버리지는 기업으로 하여금 시간, 노력, 돈을 절약하게 하고, 레버리지 형태로는 경험의 이전, 규모의 경제, 자원의 활용, 글로벌 전략,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레버리지가 발생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경험의 이전을 둘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세계 어느 시장에서라도 자기의 경험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 실무, 전략, 상품, 광고의 소구 또는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시장에서 시도된 바가 있는 판매 및 촉진 아이디어를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비슷한 여타 시장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풀은 시얼스 및 베스트바이 같은 강력한 소매 구매자, 즉 전자 유통업체와 미국에서 거래하던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수 가전 소매상들은 그들 나름대로 국경을 초월하여 영향력 있는 소매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월풀 CEO는 말하기를 강한 소매상들이 유럽을 장악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대비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개발해 온 기술들은 곧바로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브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역시 이전을 통해 레버리지를 얻은 여러 가지 기업의 또 다른 예입니다. 세브론은 전 세계 여러 다른 위치에서 원유를 퍼올리고 있는데요. 원유를 시추하는 회사인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접해보지 않고 해결 못한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뚫지 못했던 바위도 없다. 우리는 본사에 있는 모든 지식을 집중시키고 분석하고 분류해 내므로써 어느 곳에서든지 원유 시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을 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년 동안 자국의 원유를 퍼올리는 국영 석유회사가 있는데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10년 동안의 경험이 있으나 다양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년의 지식을 20번에 걸쳐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세브론 같이 여러 국가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수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이에 많은 문제들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왔는데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게 됐고, 이와 같은 경험이 쌓임으로 인하여 석유 시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 CEO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규모의 경제를 들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은 한 공장 내에서 전통적인 규모의 우위를 얻기 위해 보다 많은 생산량 우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 규모의 해외 여러 공장에서
제작된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데요. 일본의 대규모 회사인 마츠시타 전기는 글로벌 마케팅의 고전적인 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 있는 세계적 규모의 공장에서 전 세계로 VCR, TV, 기타 소비자 전자제품을 수출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왔습니다. 기업이 유연한 생산 기술을 실행하고 본국 밖의 다른 공장에 투자함으로써 제조 규모의 중요성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규모의 경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일본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규모의 경제로부터 얻는 레버리지는 제조업 부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데, 합병 후 중복된 자리를 제거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듯이 글로벌 기업도 기능적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규모에서의 같은 경쟁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글로벌 기업은 기업 임직원의 역량과 품질 향상의 기회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규모의 경제의 경제학적 이야기는 100개를 만드는 것보다 1000개를 만들었을 때 한 공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 노하우 등으로 인하여 100개를 만들었을 때보다 1000개를 만들었을 때 단위당 생산 원가가 급격히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1000개보다는 10,000개, 10,000개보다는 100,000개 계속 만들수록 단위당 원가가 줄어들므로 인하여 그 줄어든 원가로 인하여 가격을 그만큼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 이런 것인데, 이게 오늘날도 상당 부분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의 활용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한 가지 중요한 장점은 세계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인적 자원, 자본, 원자재를 조사, 규명하고자 전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 등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글로벌 기업에게는 본국 통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화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인 즉슨 미국에서 팔면 달러로 받을 것이고, 중국은 위안화, 유럽은 EU를 받기 때문에 설령 이 화폐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이고요. 통화는 전 세계에 널려 있고, 이 회사는 전 세계의 많은 통화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은 유리한 조건으로 재무 자원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익을 얻을 기회가 가장 큰 분야에서 이 자원을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글로벌 전략을 둘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가장 큰 우위는 글로벌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로벌 전략은 기회, 추세, 위협, 자원 등을 탐색할 세계적 사업 환경을 검색하는 정보 시스템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면 글로벌 기업은 세 가지 원칙에 따라가는데요. 기술을 활용하고 지각된 우월적 가치를 고객으로부터 창출하기 위하여 자원을 집중시키고 경쟁 우위를 달성해냅니다. 글로벌 전략은 글로벌 규모에서의 승부 제품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글로벌 전략을 얻기 위해 엄청난 훈련, 풍부한 창의성,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르노는 여러 해 동안 단순한 지역 기업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이 동안에 프랑스 자동차 산업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푸조, 시트로엔과 전면적으로 대립을 하였는데, 토요타나 다른 글로벌 경쟁자가 지배한 산업에서 글로벌 전략을 수립하는 길 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즉, 토요타 같은 글로벌 기업이 있는 자동차 시장에서 르노는 글로벌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닛산 자동차와 루마니아, 다치아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확보하고 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었습니다. 근데 글로벌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제 또한 주의할 점이 있는데, 글로벌 전략이라고 해서 조직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일관성 있는 글로벌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회사는 독립성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에 앤호이저 부시를 흡수한 인베브 사례가 대표적인데, 글로벌 전략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합병, 미국 내 택배 시장에 진출하려다가 실패했던 DHL이 이와 같은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초반에 여러 환경에서 현재 매우 심각한 경기 침체로 전략 계획이 통째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얻은 지 얼마 안 되는 신흥시장의 새로운 국가나 또는 기존에 있던 글로벌 기업도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ABB, 멕시코의 시맥스, 영국의 체인인 테스코 등도 결국 야심찬 글로벌 전략을 했는데 값비싼 전략적 승부에 의해 보상도 없이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 회사가 결국은 살아남아 있긴 하지만 규모도 작아지고, 그리고 과거에 비하여 자기들이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통합 마케팅에 있어서 장애물, 억제 요소를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촉진 요소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반작용의 요소가 글로벌 마케팅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노력을 늦출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의 이질성과 더불어 또한 중요한 그 장애 요인은 경영진의 근시안, 앞만 보는 짧은, 멀리 보지 못하는 근시안, 그리고 조직 문화, 또 중앙 정부의 통제, 또한 전 세계적인 글로벌화에 대한 저항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아시다시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소가 억제 요소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상황이죠. 따라서 현재 지금도 글로벌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하여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수업을 현재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케팅 근시안과 조직 문화를 인데요. 억제 요소로서 여러 경우 경영진은 글로벌 마케팅을 추구하는 기회를 무시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자민족 지향적 기업으로 자리 잡은 기업들은 지리적으로 시장을 확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드와이저 맥주의 계열사 앤호이저 부시는 단연간 미국 내 시장에만 집중을 한 나머지 독립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귀 기울여야 할 시점에 본사에서 오히려 지시만 한다면 근시안적인 경영은 시장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은 현지 시장 상황 정보를 제공해주는 강력한 현지 조직이 없이는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자회사 경영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회사는 최고위층으로부터 비전이 개입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또 본사의 경영진이 반대로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경우에는 현지의 욕구와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나 현지 기업의 선도 정신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은 글로벌 기업 비전 및 전망을 현지 시장의 특징과 통합하는 것을 배워 알고 있습니다. 성공을 이룬 글로벌 기업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면 결국은 현지 기업가나 투입 요소에 대한 본사 경영진의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반대로 현지 기업은 현지에서 일하는 지부장은 본사의 비전, 본사의 큰 틀에서의 전략에 또한 동의를 해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본사와 해외 현지 기업 간, 현지 지사와의 협업 또는 같이 가는 협업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든 국가는 첨단 기술 산업 분야와 저기술 산업 분야를 통틀어 모두 시장 접근과 진입에 대한 통제를 유지함으로써 자국 내 현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는 담배 시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담배 회사들은 국영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담배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접근에서부터 시작하여 방송, 장비, 자료 전송 시장에서의 국가적 통제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WTO나 가트, 나프타, 기타 여러가지 경제 협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 선진국 국가에서의 관세 장벽은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 non tariff barrier는 아직도 강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은 무역 거래에 있어서 비화폐적인 제한 조치인데, 즉 관세 이외의 조치죠. 관세는 대부분 높은 관세는 없고 관세는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관세 이외의 조치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미국 정부가 최근에 바이 아메리카 조항으로 해서 미국 정부나 지방 정부에 공급하는 모든 제품은 미국산 제품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이 아메리카 조항인데요.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또는 식품 안전 규정 또는 기타 관료적인 장벽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관세 장벽은 선진국, 후진국 따질 것 없이 모든 나라에서 다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말인 뜻은 어느 국가든 간에 자국 기업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남의 나라 기업이 자기 나라에서 사업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관세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무역 제한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WTO 체제 이후에 명확히 눈에 보이는 관세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이제 그 이외의 방법들로 좀 더 정교하고 교묘하게 중앙 정부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벌 통합을 반장애에 대한 장애로 들 수 있는 게 글로벌화에 대한 반세계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벌화와 글로벌 마케팅은 하나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공포증, 글로벌 포비아라는 단어는 종종 무역 협정, 글로벌 브랜드 혹은 기업 정책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기술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몇몇 기업이나 현지 국가에, 특히 현지 기업에게 매우 큰 고통을 안겨주고 현지 국가가 있는 많은 나라의 현지 국가들이 이제 망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현지에 있는 국가는 망하고 글로벌 기업은 성공하게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있어서 한쪽이 이익을 얻으면 한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상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글로벌화에 대한 저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공포증은 정치인 또는 유명한 글로벌 기업을 향한 항의 또는 폭력 등으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조, 대학생, 국내의 비정부 기관 등이 있는데요. 충격의 교훈이라는 저자가 나오미 클레이라는 사람은 유명하게 글로벌화에 관한 유명한 비판론자입니다. 즉 세계화, 글로벌화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축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추진을 하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를 보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자기의 이권이 사라지거나 이러한 조직들은 당연히 또한 이에 반하여 글로벌화를 매우 싫어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글로벌화로 인하여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감소를 하였고 공장 노동자 및 관리 직원 모두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이제 중국산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미국 현지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경제 위기 때 보호주의자의 감정은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개발도상국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자유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주요 선진국 업체들 또는 선진국들이 가져간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볼리비아에서 실직한 한 농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계화는 복종과 지배의 다른 일입니다. 여기에서 50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화에 대한 공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굳이 후진국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선진국 내에서도 기존의 일자리를 잃고 중국이나 동유럽이나 이런 데로 공장이 이전되고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잃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됐고 따라서 이들도 역시 선진국 안에 있는 중 또는 하류층 이 사람들은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들은 세계화가 싫게 되고 세계화가 싫기 때문에 결국은 영국의 경우에서 보시다시피면 이들이 주도를 하여 세계화의 한 축이었던 EU에서 탈퇴를 하는 일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면 글로벌하는 것은 결국은 선진국 안에서도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고 후진국 내에서는 당연히 불호가 훨씬 더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으로 해외에 투자, 무역으로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리스크가 있음을 물론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무역 국가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글로벌화에 대한 반작용도 이해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여 이제 2주차 수업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각 경영자의 지향성, 경영자의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주 수업에는 글로벌 경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꾸준한 마음으로 이 수업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